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시사본부 시작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이 오늘 오후 4시쯤에 인천공항을 통해서 귀국을 합니다. 어제까지 진행했던 시찰 결과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과연 그 결과가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을 털어낼 수 있을지가 이제 초미의 관심이고요. 또 어제 국회에서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을 의무적으로 재산 신고하도록 하는 법률이 통과가 됐는데, 과연 이 법률은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이런 이슈들 종합해서 주간 이슈에서 장윤선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스포츠본부에서는 KBS 정현호 PD와 함께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들 정리해보고요. 오늘 하루 주목해야 될 다른 주요 뉴스들까지 완벽 정리해서 한 입에 쏙 넣어드리겠습니다. 5월 26일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자리를 비운 최영일 평론가 대신 잠시 진행을 맡은 KBS 김준범 기자입니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듣고 싶으신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디저트송으로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도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분야의 명품 콘텐츠 마련되어 있으니까 KBS 1라디오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5, 4, 3, 2, 엔진 점화, 이륙, 우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국내 우주 수송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독자 개발한 누리호의 3차 발사가 국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음을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드립니다. 네, 어제 있었던 누리호 발사 현장 그리고 환호성, 시민들의 환호성 이제 듣고 왔는데요. 이 뉴스 포함해서 오늘 핵심 뉴스 한 입에 쏙 정리해 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박정우 오마이뉴스 기자, 그리고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의 이봉우 연구원,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시 뵙습니다. 이번 주도 진짜 뉴스가 많았죠. 범블리를 다시 만나게 된 게 뉴스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이제 현장음 들어봤는데 어제 3차 발사 일단 라이브로 보셨습니까, 두 분은? 좀 봤어요. 어제 저녁에 이제 회식이, 저희 팀 회식이 있었는데. 회식을 일찍 시작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일찍 좀 시작을 했어요. 예. 이걸 휴대폰을 다 들고 진짜 성공하겠지 하면서 지켜봤는데, 조마조마하게 지켜봤는데 성공해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팀원들끼리 그러면 휴가 내고 한번 가볼 걸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화기애애한 회식 자리가 됐습니다. 그럼 건배사도 누리호 뭐 이런 거 하셨나요? 그건 생각 못해요. 기분 좋게 건배는 했는데, 이 영화의 한 장면이잖아요. 사실은 어제 보면서 그러니까 외국에서만 보던 이런 로켓 발사 모습을 우리 국내, 우리 땅에서 우리 기술로 만든 이 로켓을 발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우리 진짜 선진국이 된 것 같은 이런 느낌. 우주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뿌듯했습니다.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정말 놀랐고, 일단 우리의 기술력에 대해서 상당히 놀랐고, 또 당연히 기뻤고요. 사실 지난해 2차 발사 때, 우리 누리호 2차 발사 때 그 목표 고도를 달성하지 못한 부분이 조금 있었어요. 이제 그렇죠. 발사체는 완벽하게 우리가 성공을 했지만, 근데 그때 이제 어쨌든 우리 노고가 굉장히 많았던 우리 연구원들이나 노동자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아쉬움을 얘기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거의 완벽하게 이제 주탑재 위성 같은 경우에는 새벽 사이에 교신까지 세종과학기지랑 교신을 했더라고요. 뭐 이제 나머지 큐브 위성들 중에는 3기 정도가 아직 교신이 안 되는 걸로 나왔지만, 이 주탑재 위성까지 목표 궤도에 올리고 교신까지 성공했으면 거의 완벽한 성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도 한 단계를 1년 만에 우리가 이렇게 또 성공을 했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기쁜 마음이 있었고, 이거 최근에 이제 사실 저희가 기분 좋은 뉴스보다는 조금 아쉬운 뉴스들 많이 전해드리는데, 이런 뉴스가 나와서 기쁜 와중에도 제가 조금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는 모르겠는데, 소위 우리가 갈려나간다는 표현을 하죠. 갈려나간다? 그러니까 이런 대형
예. 연구개발 사업을 진행하면 당연히 여기 종사하는 노동자들과 연구원들이 예, 그렇죠. 얼마나 또 고생을 많이 그 노동 하셨을까. 강도. 예. 예.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사실 뭐 저희가 항상 그 서로 논쟁하지 않고 한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게 스포츠 아니면 과학인 것 같은데 어제는 누리호가 이제 그런 기회를 줬는데 사실 오전 11시에 그 과학기술부가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는 우리가 이제 로켓 발사체의 성능은 확인을 했고 발사체가 싣고 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발사체가 배달한 이제 위성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가 이제 오늘 오전에 관심이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그 지금 주탑재 위성이죠. 이게 차세대 소형 위성 2호 이거는 뭐 어제도 정상 교신이 됐고 오늘도 뭐 7차례 더 이제 하면서 네. 쌍방향 교신이 완료된 상황이고 그다음에 부탑재 위성 큐브 위성 7기가 있는데요. 예. 어제 이제 확인된 거는 이 중에 6기가 정상 분리가 됐다. 네, 1기 정상 분리 안 된 것 같다 생각이 들었었는데 오늘 이제 교신도 시도를 해봤더니 큐브 위성 4기는 교신이 확인됐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3기가 지금 교신이 안 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1기도 어떻게 보면 지금 사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고 2기는 교신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신 시도 또 상황 파악을 해보겠다라는 게 지금 당국의 입장입니다. 숫자가 나와서 헷갈리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누리호가 총 8개의 위성을 싣고 갔는데 네. 그중에 1기가 이제 차세대 위성 그게 가장 중요한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아무 문제 없이 지금 사출이 돼서 교신을 하고 있고 나머지 7개 뭐 큐브 위성 그러니까 꼬마 위성처럼 조그만 위성을 싣고 갔는데 그중에 4기는 정상적으로 교신이 되고 있고 네. 그중에 1기는 일단 사출이 됐는지가 불분명하고 그렇습니다. 다른 2기는 사출은 됐지만 교신이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네. 계속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완벽 100% 100점이다라고 하긴 조금 어렵겠네요. 약간의 아쉬움은 있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게 뭐 위성의 문제인지 발사체의 문제인지 이건 아직 확인이 안 되는 거고요. 사실 근데 어쨌든 이제 성공이라고 평가하는 데는 대체로 이견이 없잖아요. 네. 네. 이번 성공이 앞으로의 이제 발사 계속 이어질 텐데 앞으로의 발사에 어떤 의미, 어떤 교두보가 될까요? 일단 이게 끝이 당연히 아닙니다.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번 더 누리호를 발사한다 그러고요. 특히 이제 차세대 중형 위성 탑재를 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엔진도 더 용량이 커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더 무거운 걸 싣고 간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지금 누리호가 75톤급 엔진 5기, 7톤급 엔진 1기 장착한 3단계 발사체를 어제 우리가 성공한 것이고요. 예. 2030년 목표로 되어 있는 차세대 엔진 같은 경우는 100톤급 엔진 5기와 10톤급 엔진 2기로 훨씬 더 커지고 2단형 구조로 이게 단을 오히려 줄이는 게 또 더 어렵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은 3단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이 많으면 분리를 많이 해야 돼가지고 또 위험성이 실패할 위험성이 또 더 있다 그럽니다. 아무튼 그렇게 더 할 예정인데 이번에 우리가 성공으로 말미암아서 더 의미를 둘 수 있는 부분은 뉴스페이스라고 칭하는 그러니까 민간 기업들의 우주 개발 참여가 한국에서도 성공적으로 첫 발을 뗐다라는 데 좀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떠오르는 게 미국의 스페이스X처럼. 그렇습니다. 네. 예, 미국에 이제 다른 기업들도 좀 더 있지만은 이번에 누리호 설계, 제작, 발사까지 국내 민간 기업 무려 300여 곳이 참여를 했고요. 특히 엔진을 생산 공급한 업체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에 한국형 발사체 체계 종합기업으로 선정이 돼서 항우연과 함께 발사체 제작 총괄 관리부터 품질 보증, 운용, 기술 이전 등 세부 사항들을 다 협의를 해서 말 그대로 이제 민과 관이 함께 이 거대한 과제를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25년부터 27년까지 누리호 4차부터 6차 발사까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체를 총 제작부터 발사까지 총괄 제작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번보다도 이 민간 기업의 역할이 또 좀 더 커진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까지는 항우연이 주도를 했고 그렇습니다. 4차부터는 아예 민간 한화 등이 주도를 한다. 그렇습니다. 네. 예. 이에 따른 뭐 효과는 뭐 아주 많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술 발전도 아무래도 민간이 참여하면 더 많이 또 빠르게 네. 될 수 있을 것이고 뭐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당장 이제 뭐 수익성 네. 쉽게 말해서 로켓으로 위성을 쏴주는 뭐 일종의 장사 영업도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위성 쏘려면은 다른데 예. 돈 내고 이용하는 그런 고객의 입장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고객을 유치하는 입장이 돼서 이 권세진 이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버스만 타다가 자가용이 생긴 기분이다. 항상 새빵 살다가 내 집 마련한 그렇죠. 거죠 지금. 네. 이제 뭔가 뿌듯한 그런 상황. 네. 우주 강국 7대 강국이 됐다.
정말 우주 강국 7대 강국 G7이 됐다 이런 얘기도 윤석열 대통령이 하던데 예. 그만큼 많은 관심을 받고 박수를 받을 만한 일이고요. 이제 더 나아가서 그럼 앞으로 스페이스 X나 이런 것들을 통한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하고 있는 이런 것들 우리가 또 어떻게 잘할 것이냐. 지금 사실은 우리는 걸음마 단계 초창기이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 그렇고 많은 차이가 있어요. 예. 스페이스X는 사실 재활용 로켓을 또 쓰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 어떻게 따라잡을 것이냐.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걸 총괄하고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관리할 수 있는 뭐 한국형 나사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와 또 민간 기업이 어떻게 잘 협조를 해서 우주 산업을 발전시켜 나갈지 우주 시대를 열어 나갈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쨌든 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고 완전 네. 불모지에서 사실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지금 세계 7개.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뭐 7등이 됐다는 얘기니까 아직 우리가 갈 길이 멀긴 하지만 박수 칠 일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기분 좋은 뉴스는 여기까지고 이제 다시 좀 골치 아픈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사실 이제 오후에 이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이 이제 귀국을 하잖아요. 이제 5박 6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사실 이제 5박 6일 동안 이런저런 일정들을 진행을 했는데 일단 어제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시찰 활동이 있었는지 이걸 좀 정리를 한번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연구원님이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어제 이제 최종적으로 기술 회의까지 마치고 일본 측과의 기술 회의까지 마치고 일정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시찰단이 가기 전만 해도 일본 측에서 이 핵심 시설들 예를 들어서 터널이나 네. 아니면 다액중 제거 설비에 대해서 보여주는지 여부가 공개가 안 돼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어제까지도 전해드린 바대로 일단 유국희 단장은 어제도 마찬가지지만 보고자 했던 설비들은 다 봤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게 우리가 어느 정도로 세세하게 본 건지 항상 궁금해하는 오염수의 안전성과 직접적으로 어떤 연관이 네. 있는 부분을 본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 설명이 아직 안 나온 것이 좀 아쉽지만 그것은 또 최종적인 결과 발표를 기다려봐야 되는데 어제 기술회의 종료를 한 다음에 이제 유국희 단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그 발표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어제 이제 그 기자들의 질문 중에서 좀 더 결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역시나 조금 아쉬운 답변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염수 안전성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봤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도쿄전력이 방사선 영향평가로 오염수의 생물학적 여부를 판단한 것이 맞느냐라는 질문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기자들 질문 중에요. 그렇습니다. 기자 질문 중에 왜냐하면은 이번에 어제 기술회의에서 이런 부분도 함께 논의를 했다고 했으니까 환경 영향 평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국희 단장이 일반적인 절차이고 이미 공개가 돼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확보해서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대답을 했는데 이게 조금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약간 답변을 약간 우회해서 하네요. 직답을 좀 네. 피했다 볼 수 네. 있습니다. 오염수의 생물학적 영향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이게 만약에 이미 공개가 돼 있다 그러면 사실 많이 언론 보도도 나오고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죠. 심지어는 IEA 보고서에서도 이 오염수 환경 영향 평가, 특히 생물학적 영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평가가 사실 없다는 평가가 많고 예. 심지어 지난번 한번 보고서에서는 이 국제 원자력 기구도 그 바다 어류들에 대한 생물학적 영향에 대해서는 도쿄전력이 조금 더 설명을 해줘야 된다라고 지적을 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도쿄전력으로 받은 이 다액중 제거 설비 자료에서 처리의 전후 농도의 수치상의 분명한 차이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처리 전에는 농도가 엄청 높고 처리 후에 확실히 떨어진 것을 확인했냐는 질문에도 유쿠키 단장이 이 부분도 답을 안 했습니다. 확답을 하지 않아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받는지에 대한 그 궁금증이 아직은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처리 전후의 농도 차이는 우리 알프스라고 하는 다액종 제거 설비의 가장 핵심이죠. 기본 중에 기본 아닌가요? 네. 처리 전후의 농도가 안 달라질 거면 도대체 뭘 정화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쿠키 단장 설명을 종합해 보면 예. 다액중 제거 설비가 어떤 원리로 기술이 실현이 되고 또 어떤 절차를 거치고 어떤 장비들을 가지고 있느냐를 제 눈으로 보고 자료를 봤다라는 측면이어서 일본이 아주 핵심적인 정보, 핵종 그 제거를 제대로 했는지 그 수치 데이터 이런 것들을 보여줬는지에 대해서 어제 답을 안 해버리는 바람에 그동안 다 자료를 충실히 줬다 그랬는데 다시 한번 의문이 좀 생기는 부분이기도 한 것이죠. 다만 이제 조금 신중하게 보자면 사실 어제 질문 답변이 공식적인 브리핑은 그렇습니다. 아니었고 간이 이제 뭐 기자회견식이었기 때문에 네. 뭐 충분한 답이 안 나왔을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러면 더더욱 이제 시찰단의 공식 결과 발표가 더더욱 기다려지는 건데 네. 언제 한답니까? 우선은 예. 이 IAEA
그러니까 국제 원자력 기구 결과 발표 이걸 예. 좀 보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현장 검증과 그다음에 도쿄전력 일본 측과의 회의 결과 자료 받은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네. 종합적인 평가를 발표하겠다라는 게 시찰단의 입장이에요. IAEA의 결과를 보고 나서 발표한다.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답안지 보고 발표하는 그런 느낌 아닌가? 예, 하여튼 네, 뭐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짜여져 있는 것 네. 같고요. 오늘 오후에 귀국하는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부분이 이 일본으로 갈 때는 시찰단장, 유국희 단장만 언론에 등장했잖아요. 뭐 지금도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네. 근데 단원들이 모습을 드러낼지. 그러니까 일본으로 갈 때는 유국희 단장은 인천에서 나리타 공항으로 갔었고 예. 단원들은 이 김포공항에서 하네다 공항을 갔단 말이죠. 네, 서로 따로따로 갔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예 취재진들이 뭐 접근도 못하게 된 상황이었고 돌아올 때는 어떻게 될까? 사실은 이 일본에서도 일본 외무성에 단원들이 탄 차가 버스가 들어갈 때도 확인이 안 돼가지고 기자들과 이 버스가 마치 뭐 숨바꼭질 벌이듯이 예. 추격전을 펼치게 했었는데 이번엔 또 어떻게 될까 돌아올 때는 그래서 좀 궁금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일본의 지금 반응을 보면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제 일본 외무성의 보도자료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찰단의 활동을 쭉 나열하면서 시찰을 다 하고 일본의 설명을 들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각종 설비 뭐 이런 것들은 시찰하고 일본의 설명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정부는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점검을 한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일본은 처리수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라고 한 부분이라서 예. 원래부터 생각이 좀 다른 게 아니냐. 우리 시찰단의 생각과 어떤 목적이나 이런 것과 일본이 생각하는 시찰단의 목적과 활동이 아예 처음부터 달랐던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일본 외무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일본 정부는 시찰단 수용을 통해 높은 투명성을 갖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성실히 설명할 거다. 그리고 해양 방류의 안정성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제 검증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결과를 내고 안 내고가 아니라 안전성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도록 예. 노력해 나갈 거다. 뭐 이 노력을 하다가 이해가 안 깊어질 수도 있겠지만 노력을 해보고 그 여하에 상관없이 방류하겠다. 이런 게 좀 담겨 있는 입장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포함해서 여러모로 지금 약간 그림자 영역에 숨어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꼭 종합적인 결과 발표가 꼭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일본 문제 좀 하나 더 보면 일본이 뉴스거리를 계속 만들어주고 있는데 우길기 함정. 그러니까 우길기라는 게 사실 이제 일본 일장기에서 그 태양이 모양. 뻗어나가는 그 빛의 모양을 그린 사실 뭐 영화에서 많이 보신 그 우길기를 단 군함이 부산항에 입항을 한다. 이게 언제죠? 5월 31일 예정되어 있는 제주 동남방 공연상에서 열리는 예. 한국 주최의 연합 해상 훈련입니다. 이스턴 엔데버라고 불리는 훈련이고요. 한미일 3국과 호주까지 참여하는 다국적 훈련인데 이 훈련에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을 자위함기로 개항한 채 이 자위함기가 바로 우길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양이 약간 달라요. 태양의 각도가 약간 다른데 이 자위함기가 일본 해상자위대의 군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어제 일본 보도를 통해서 이 자위함기 우길기를 달고 부산항에 입항하는 방안이 조율 중이라고 사실 보도가 됐었는데 오늘 오전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이 기자회견을 통해 우길기 개항 방침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확인이 됐습니다. 우길기를 탄 군함이 들어온다는 게 우리 정부가 발표한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일본의 보도로 알려진 거예요. 네, 일본의 보도로 어제 알려졌고요. 오늘 오전에 일본 방위상이 또 기자회견으로 확인을 해준 것이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자위함기가 우길기로서 일본 제국주의 그리고 전쟁 범죄의 사실 상징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뭐 우길기나 자위함기나 다르지가 않기 때문에 논란이 당연히 예상되고 특히 어제 일본 언론의 보도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이 이 우길기를 달고 부산항에 입항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한일 관계 개선 흐름에 따른 것이다. 한일 양국은 한층 더 방위 교류를 촉진하겠다는 생각 이런 평가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정부가 굉장히 그동안 적극적으로 심지어는 지난해 있었던 이 반격 능력 명시나 전쟁 범죄, 강제동원 문제 이런 문제에 너무 많이 양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을 감수하면서도 사실 우리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일 관계 개선을 추진을 했는데 바로 그 한일 관계 개선의 결과가 이제 우길기를 단 일본 함정의 부산항 입항이다 이렇게 지금 일본 언론은 사실 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우길기 논란이 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우리 정부가 뭐 입항을 막는다거나 뭐 이런 방침은 아니고 일단은 그냥 그렇습니다. 그대로 들어오게 허용하는 그게 다음 주에 들어오기 때문에 다음 주 내내 이 문제도 좀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일단 교통정보 듣고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이현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연휴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서울 시내 점심시간치고 이동량이 많은 편입니다. 돌발 상황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안전운전 하셔야겠고요. 고속도로 하루 먼저 나들이길에 오른 분들도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남양주 요금소에서 화도 쪽으로 답답하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은 서창 부근에서 막히다가 반월터널에서 둔대 분기점, 서용인 분기점에서 양지 터널 쪽으로 차가 많습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원주 쪽으로 가신다면 초월 부근의 정체 감안하셔야겠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여주에서 감곡 쪽으로 밀려갑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보고 있습니다. 한남에서 서초 쪽으로 정체고 죽전에서 수원 쪽으로 속도 떨어집니다. 여기를 지나서도 동탄 분기점에서 오산까지나 남사 부근에서 막힙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이봉우 연구원 그리고 박정호 기자와 함께 한입뉴스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는 김남국 방지법, 이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일단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시행되는 법안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좀 짚어주시죠. 네, 우선 이제 국회의원을 포함한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 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이 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어제 보니까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더라고요. 만장일치요. 재석위원 268명의 찬성 268명. 흔한 일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통과가 됐고, 그러니까 다들 뭐 아시겠지만은 지금까지는 이 가상자산 이걸 뭐 등록하게 되는 공직자 재산에 등록한 게 안 됐기 때문에 뭐 이게 빠져 있었죠. 근데 그걸 채워 넣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가상자산 가액의 한익이 없는 것으로 보고 1원 이하도 가지고 있다면 신고해야 된다, 이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12월 초에 시행이 될 예정이고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이후 행해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가 됐어요. 네. 이것도 재석위원 269명의 찬성 269명. 만장일치로 또 만장일치네요.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국회 재산을 등록할 때 가상자산 현황도 명시하도록 한 그런 부분인데, 특히 이제 국회의원 당선인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포함해서 관련 의정활동에서 있을지 모를 이해 충돌을 방지하겠다. 이게 좀 핵심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 자진 신고 형식이지만 어쨌든 21대 국회의원들에 대한 가상자산 전수조사, 이게 사실상 법제화가 됐다, 이런 평가를 할 수가 있겠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인 업계에서는 맘만 먹으면은 빠져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해외 거래소, 거래소를 해외 걸 이용하면 뭐 콜드 월렛이라고 해서 이게 따로 이제 가지고 있는 지갑에 USB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그걸 맘만 먹고 숨기고 있으면은 어떻게 찾겠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물론 이 정치권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 그게 이 허위가 있고 이러면은 밝혀지면 형사처벌 받는데 누가 그렇게까지 하겠느냐. 그러니까 처벌 감사하고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의원들이 없을 거다라고 반론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 신고 대상은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본인과 뭐 가족, 자녀 이렇게 다 포함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부랴부랴 이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그런 문자 메시지도 공개가 되더라고요. 국회의원이 자녀나 가족에게 코인 투자한 거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모습이. 왜냐하면 사실 가족들끼리도 잘 알 수 없죠.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부랴부랴 좀 파악하느라 바쁠 것 같은데, 근데 이 법은 이제 시행이 되니까 다행이긴 한데, 이 김남국 의원의 이제 입법 로비 의혹도 있잖아요. 실제로 이 위메이드를 만들었던 위믹스를 만들었던 발행사가 위메이드죠. 위메이드가 2020년 이후에 국회를 10번 넘게 출입을 한 기록이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 김남국 의원이 이 코인 의혹이 처음에 불거질 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게 이 위믹스 거래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위믹스를 발행한 이 위믹스 코인도 마찬가지고 플레이 투 언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 업체인 위메이드가 국회에 14번이나 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김남국 의원도 사실 이 위믹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혹시 예를 들어서 뭐 로비를 받거나 아니면 입법에 좀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그 의문들을 계속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해당 업체 임직원의 국회 출입 기록을 공개해야 된다. 라는 여야 합의에 따른 조치로 이 출입 횟수를 국회 사무처가 국회 운영위에 제출을 한 것입니다. 이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 임직원들이
2020년부터 현재까지 국회 14번 찾았다는 것이고 예. 이 정당들을 보면 고루 찾았습니다. 민주당 김성주, 김종민, 김한규, 오기영 의원실, 그리고 국민의힘 윤창현, 허은하, 정의용 의원실, 무소속 양정수 의원실이 포함이 됐는데요. 일단 이 의원실들에서는 임직원들이 방문한 건 맞는데 의원을 만난 건 아니고 보좌관들을 만났고 작년 11월 24일에 이 방문 횟수가 굉장히 집중이 돼 있는데 그때 이 위믹스가 상장 폐지가 되면서 상장 폐지 경위를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하려고 온 것이다라고 해명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업 임직원들이 물론 되도록이면 국회 출입을 많이 안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의무를 덜 사겠죠. 하지만 출입한 것만으로 우리가 뭔가 로비가 이루어졌다거나라고 보기는 좀 더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그 로비 창구가 이렇게 의원을 직접 방문하는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서 만나도 되고요. 국회가 아니고 오히려 밖에서 만나는 게 좀 더 안전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출입 횟수 가지고 너무 우리가 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 본질적인 부분을 봐야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박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국회 출입하시니까 사정 네. 잘 아실 텐데 사실 출입만 가지고 로비가 있을 때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려운 거고 또 네. 로비냐 정책 협의냐 이것도 약간 경계가 좀 애매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그리고 점이 쟁점일까요? 사실은 네. 이제 국회에 이제 의원회관 들어가게 되면 누구 의원실 방문했습니다라고 네. 뭐 방문증 끊어서 들어가게 되면 그 의원실 방문을 안 해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다른 데 가도 되는 다른 데 거죠? 가도 되는 네, 겁니다. 네. 그걸 일일이 어디 갔지 안 갔지 이걸 체크하는 게 아니라서 어떤 의원실 방문한다라고 얘기하고 들어갔다고 해서 꼭 그 의원실 방문했다고 하니까 방문한 걸로 나오지만 그걸로 특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민감한 부분들을 과연 의원실 관계자들과 공개적으로 또 만약에 로비가 있었다 그러면 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겠느냐 이런 뭐 상식적으로 의문이 나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방문 기록 가지고 뭐 어떤 의원실에 갔느냐 안 갔느냐 또 김남국 의원실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걸 가지고 뭐 정확히 명확히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아직 확인할 빈칸들이 많이 남아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이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제 경찰이 요즘 집회 관리를 점점 엄격하게 이제 하는 분위기고 실제로 어제 대법원 앞에서 금속노조랑 비정규직 노동단체가 시위를 열었는데 경찰이 원천 봉쇄를 해서 연행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경찰이 또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있었던 이 건설노조의 1박 2일 집회를 두고 연일 강경 대응, 심지어는 문화재를 빙자한 집회를 해산 조치하겠다거나 불법 전력이 있으면 집회를 허가하지 않게, 그러니까 사실상의 허가제 같은 얘기를 하는 바람에 어제 곧바로 이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이재 그만 공동투쟁 노동자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이제 대법원 앞에서 1박 2일 야간 문화제를 연다고 미리 밝히고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곧바로 변칙적인 불법 집회로 변질될 소지가 있다 그러면서 경찰이 아주 일찍부터 오후 2시경부터 이미 펜스를 치고 원천 봉쇄에 나섰던 것이죠. 이에 이제 반발하는 집회 참가자들과 조금 갈등을 벌이다가 관련자 3명이 현장에서 체포되기도 했고요. 기조가 완전 바뀌었네요. 지난 금속노조는 1박 2일 집회를 할 때도 경찰이 놔뒀었는데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밤 9시도 전에 해산을 시켜버린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는 해산을 예. 시킨 게 아니라 해산 유도를 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예. 사실 그동안에는 이렇게 문화제를 하면서 확성기를 쓰거나 구호를 외치는 경우가 왕왕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 문화제 같은 경우 신고를 안 해도 되지만 문화제에서 구호를 외치면 그게 바로 집회가 되느냐. 예를 들어서 문화제 하다가 노래하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우리 참가자들이 떼창을 한다 그러면 그것도 구호냐. 뭐 이런 식의 경계가 모호하니까 경찰에서도 경고 방송 정도만 했습니다. 권고를 한 것이죠. 구호 외치시면 집회로 보일 수 있으니까 중단해달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불법이 아직 행위가 나오지 않았는데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가능성 예단만으로 곧바로 물리적인 집행에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경찰이 사실 어제부터 지금 훈련도 실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벌써 5월 16일이니까 이제 일주일 지났는데 예. 방침을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실질적으로 이 집회의 사전 해산을 물리적으로 나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방침이 급변한다고 좀 봐도 될 것 같은데 일주일 만이니까 실제로 경찰청장 발언 수위도 점점 세지더라고요. 어제도 보니까 기존의 집회 대응에 관대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니까 네. 기존의 집회 대응 우리 너무 대충 했던 것 같다. 앞으로 세게 할래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전국 경찰 경비대에 보낸 서원문에서 정정당당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야말로 경찰을 경찰답게 하는 첫걸음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동안 관대하게 대응했던 걸
좀 강경하게 대응하자라는 취지가 담겨 있는 서한문을 보낸 건데요. 특히 이제 폭력 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평화적 집회에 대해서도 강력한 공권력 행사를 예고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뭐라고 썼냐면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불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소음과 교통체증은 경우에 따라 더 큰 상처와 피해를 가져온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강경한 대응을 얘기를 했고 아울러 이 집회 진압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면책할 수 있다는 방침을 좀 분명히 하는 메시지도 담겨 있었습니다. 또 기동대 급식비를 10,000원으로 증액을 하고 특진 확대 또 7월 이후 대대적인 포상 휴가 이런 당근제까지 내놔서 이제 뭐 마음을 먹고 강경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이게 똑같은 이 문화제가 2년 동안 진행이 되어 왔는데 그동안 가만히 놔두다가 어제는 이 강제 해산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아예 대법원 앞에 펜스까지 쳐져 있는 거 봐서는 예단한 거잖아요. 이 밤에 야간에 노숙 농성 할 거니까 할 것처럼 보이니까 아예 접근 조치하지 말라. 예단하는 이런 대응 이건 너무나 강경하고 너무 나간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노동계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몇 년 동안 집회 현장에서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하는 모습을 저희가 못 봤었는데 이런 기조라면 앞으로 자주 나올 것 같네요. 근데 사실 이제 경찰이 관리를 강하게 하면 관리를 당하는 이제 집회 주최 측도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겠지만 관리를 하는 경찰 내부 대원들도 훨씬 업무 강도가 높아진다거나 뭐 훈련을 자주 한다거나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좀 싫은 소리도 좀 나올 것 같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부터 지금 이 불법 집회 해산 및 검거 훈련이 6년 2개월 만에 지금 재개가 된 6년 상황입니다. 2개월 만에. 그렇습니다. 사실 2015년 고 백남기 농민의 이 물대포 직사사수 사망 이후로 여러 가지로 경찰이 좀 정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집회 현장에 우리가 뭐 참여를 해보면 그렇게 막 물리적 충돌, 경찰과의 막 이렇게 몸싸움을 하는 이런 장면들 또는 뭐 불법 파괴 이런 불법 행위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집회 현장에서 항상 뭐 이제 문제가 된 게 뭐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경찰이 이제 미신고 집회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런 훈련을 어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6월 12일까지 하는데 훈련 내용이 대부분 이렇게 해산 명령에 불응하는 집회 참가자들 직접적으로 해산시키는 이런 훈련이다 보니까 경찰 내부에서도 좀 불만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제 서울청 시범훈련에서는 시위대 대역을 한 경찰 기동단원이 진압 역할을 하는 경찰 대원의 방패에 맞아서 코피가 나는 상황도 연출이 돼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직접적으로 겪게 된 것이죠. 그리고 경찰청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게시판에도 강경 대응을 하라고 하니 경비본부에서 직원들 정신이 해이하다며 살인적인 근무표 사이에 훈련을 집어넣어서 훈련 휴무는 또 보장해주지 않고 있다. 초과 근무가 매달 130시간 이상이다. 라면서 너무 고강도의 근무를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이슈도 저희가 좀 지속적으로 좀 따라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정우 기자 그리고 이봉우 연구원과 한입뉴스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본부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디저트송은 7540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오늘은 누리호 때문인지 자꾸 하늘을 올려다보게 됩니다. 디저트송으로 기분 좋은 노래 신청합니다. 사라본의 러버스 콘체르토 들어주세요. 이 노래 듣고 저희는 2부와 함께 돌아오고요. 이 7540님께는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Just to fall in love.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뜻풀이를 듣고 거기에 해당하는 표현을 맞히는 문제입니다. 고유어 명사고요. 이 수많은 불이 밝게 켜져 있는 넓은 지역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삼음절로 된 표현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에는 불바다와 불야성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정답은 불바다입니다. 불바다가 이 뜻으로 사용되면 이 도시의 밤거리는 언제나 불바다를 이루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불바다의 기본 의미는 넓은 지역이 온통 불길에 휩싸여 있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릅니다. 보통 불바다라고 하면 북한에서 적들과 격렬하게 싸우는 현장을 비유적으로 이룰 때 오히려 더 많이 듣게 되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출연자의 답에 나왔던 불야성은 등불 따위가 휘황하게 켜 있어서 밤에도 대낮같이 밝은 곳을 이르는 말인데요. 불바다와 비슷한 뜻을 가진 표현입니다. 하지만 출제된 문제에서는 고유어 명사를 맞히는 것이기 때문에 불야성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불야성은 한서지리지라는 책에 나오는 말인데요. 밤에도 해가 떠 있어 밝았다고 하는 중국 동래군 불야현에 있었다는 성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은 치열해도 판단은 냉정하게. 복잡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의외로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당신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연휴를 앞두고 오늘도 초여름 더위가 이어집니다. 남부지방은 흐린 하늘에 어제보다 기온이 약간 낮은 곳이 있겠는데요. 한낮에 서울이 27도, 강릉 28도, 대전, 광주, 대구는 26도 안팎으로 다소 덥겠습니다. 낮 동안 바깥 활동하시는 분들은 자외선 차단 잘 해주시고요. 중서부 지역과 전남, 경북은 오존도 짙어지겠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당분간 비 소식이 많습니다. 우선 오늘 늦은 오후까지 제주도에 5mm 미만의 비가 오겠고요. 내륙엔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원 남부 내륙과 충청, 전라 동부, 경상권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20mm가 예상되는데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비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울 수 있어서 안전운전 해주셔야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내일은 충청과 경상권 내륙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밤에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에 비가 내릴 텐데요. 일요일엔 이 비가 전국으로 확대하며 낮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대부분 월요일까지 비가 오겠고 남부와 제주도는 화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제2호 태풍 마와르는 연휴 동안 필리핀 북동쪽 해상에 머물며 우리나라에 줄 영향은 크지 않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5.5도입니다. 박다효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시찰단이 오늘 귀국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오염수와 관련한 정치 선동을 한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면죄부 시찰을 거론하며 오염수 방류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평양의 섬 괌을 슈퍼태풍 마와르가 강타하면서 현지 공항이 폐쇄되고 단전 단수 사태가 잇따라 한국인 관광객 3,000명 이상이 큰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은 해상 자위대 호위함이 이달 말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실시하는 해상훈련에 참가하면서 자위함기로 사용되는 우길기를 개양할 방침이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 윤석열 대통령 풍자 포스터를 붙인 작가 이하 씨가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아예 안 오시는 줄 알고. 네. 가끔 부르면 오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뉴스는 좀 답답한 뉴스인데 학교 폭력 사망 소식입니다. 충남 천안에서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인 김상현 군이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부모님이 이름과 유서를 공개해서 이제 알려지게 된 건데, 네. 이 김 군이 도대체 무슨 일을 당했던 겁니까? 일단 발견된 정황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지난 11일 오후에 김 군이 자신의 방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 40분가량 뒤에 결국에는 숨지고야 말았습니다. 이후에 이제 김 군의 가방에서 수첩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 유서와 함께 본인이 당한 그 학교 폭력 피해를 받은 내용, 이것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는데 정말 무려 3년간에 고등학교 1, 2, 3학년 내내 당했다는 그런 기록입니다. 3년, 와, 엄청나네요. 3년. 네, 요 내용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기록이 많고 상세하게 게재가 돼 있는데 그중 일부를 좀 말씀드리면, 당해보니 왜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지 알 것 같다. 모든 걸 부정당하니 온 세상이 나보고 죽으라고 소리치는 것 같다. 너희들 소원대로 죽어줄게. 이런 상당히 안타까운 내용들이고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좀 섬뜩하다 그래야 되나? 너희들 소원대로 죽어줄게. 사실 이게 이 관련 기사 제목으로도 나오던데, 네. 도대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이제 표현을 썼나 싶기도 한데, 이 수첩의 기록에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들이 적혀 있었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외모나 출신 지역을 비하하고 성적인 모욕을 했고요. 또 김 군의 사진을 이제 몰래 찍어가지고 SNS에 공유를 하면서 조롱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중간에 학교 생활을 하다가 본인을 빼고 학급 단톡방이 있다는 걸 또 알게 돼요. 자기 혼자만 빼고? 네, 내가 모르는 단톡방이 친구들끼리만 하는 게 있었구나라는 걸 알았을 때 그 참담한 심정이 참 마음이 아프고요. 또 이제 따돌림이나 학교 폭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같이 놀아주는 친구들도 또 힘들다 보니까 이 김 군의 경우도 그런 거예요. 그 전에는 같이 밥을 먹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하나 둘씩 떠나더니 나중에 그 한 명 남았던 친구도 떠나게 됐고 완전히 외톨이가 됐다. 이런 설명입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다. 고립돼 있다. 이런 걸 완전히 느꼈겠네요. 네. 그리고 또 써놓은 게 학교 폭력 1, 2, 3호는 생활기록부에 기재조차 안 된다고 한다. 안타깝지만 나는 이를 크게 만들 자신도 없고 능력도 없다. 내가 신고한들 뭐가 달라질까? 라면서 굉장히 크게 좌절하는 모습도 고스란히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게 3년이나 이어진 일이잖아요. 이미 2학년 때에도 작년에 한 차례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던 사실도 드러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달 말부터는 김 군이 어머니에게 피해를 호소를 한 거예요. 본인이 이런 일을 당하고 있고 힘들다. 그래서 이 부모님이 지난 4일에
교사한테 가서 학폭위원회를 열어달라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학교에서는 이상하게도 학폭이 없었다라고만 하면서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게 유족들의 주장입니다.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도 학폭이 없었다라고 하니 네. 그러니 내가 신고한들 뭐가 달라질까 네. 이런 표현을 김군이 남길 수밖에 없었겠네요. 이게 유족들의 주장이기도 하고요. 김군의 수첩에도 나와 있는데 담임 선생님과 상담 중에 학폭 얘기가 나왔지만 선생님은 나를 다시 부르지 않았다. 그 다음에 또 얘기하자 이렇게 해놓고 안 불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선생님이 부모님께 신고하지 못하게 겁을 준 것 같다라고도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학생들이 이제 선생님하고 좀 얘기한 게 얘기가 들어갔는지 이거 너 쌓아놨다가 3학년 때 신고하면 악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시에 영향을 준다 뭐 이런 그렇죠. 취지인가요? 네. 생기부에 또 들어갈 수도 있고 뭐 학폭위원회도 열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상당히 구체적인 기록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네. 이상한 게 학교 측에서는 전혀 교사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해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었다. 라고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학교 폭력은 기본적으로 학교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게 우선권이 있긴 한데 네. 이 정도라면 3년 동안 진행됐는데도 몰랐고 최근에 신고했는데도 적극적으로 조사를 안 하는 학교라면 사실 이 학교에 더 맡겨봐야 뭐가 달라질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정말 네. 이상한 부분, 저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은 이제 김군도 수첩에도 적어놨고 유족들도 그 학폭위원회에 대해서 요청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담임교사는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부분은 김군이 숨진 다음 날에 수첩이 적혀있는 동급생 8명과 3학년 담임교사를 경찰에 고소를 했고요. 경찰은 해당 교사와 학생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런 건 좀 신속하게 조사를 해서 좀 엄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우리가 정순신 변호사 사건 때도 워낙 화제가 됐지만 네. 그러니까 잘 알려진 사건은 관심 있게 다뤄지지만 그렇지 않은 사건은 평소와 같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씁쓸한 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다. 이렇게 또 김군이 수첩에 적어놓은. 사실상 네. 나를 사회가 우리 학교가 나를 이제 이렇게 했다 뭐 그런 취지겠죠. 네. 다음 뉴스도 이제 폭력인데 방금 학교 폭력이었고 이번에는 군대 내 이제 병영 폭력인데 일반적인 병영 폭력하고 좀 다릅니다. 이번에는 남자 병사들이 여성 간부를 성희롱했고 와, 이 단어가 참 너무 좀 그런데 네. 있는 그대로 옮겨드리면 이른바 계집 파일이라는 걸 만들어서 공유까지 했다. 네. 이거 어느 부대예요? 이게 강원도 원주에 예. 있는 한 공군 예. 부대인데요. 여자 장교들이 이 문서에 따르면 여자 장교들을 좀 아가씨에 비유를 했다라고 하고 이 표현도 좀 그래요. 강간하고 싶다 뭐 이런 내용들이 아무튼 들어있는 그런 파일입니다. 이 파일을 부대 내에 복무하고 있던 병사가 발견을 해요. 어느 날. 오늘 또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또 하면서 추가 폭로도 내놨는데 그러니까 여군 장교들 얼굴을 노출이 심한 아이돌의 몸과 합성을 해놨고 근데 그럼 그 장교들의 사진은 어디서 났느냐? 내부 인트라넷에서 받아서 합성한 뒤에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간부 사진 위에다가 이제 그림판으로 뭐 낙서를 해놓은 사진들이 있다라고 증언을 했는데 이것도 뭐 사실 추정을 해보자면 이제 그런 모욕적인 거라든가 이런 게 들어있을 수 있겠죠. 이 제보자 얘기에 따르면 당직 때 병사들만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신속노트라고 해가지고 네. 그게 그러니까 어느 조직이든 그렇든 그 인수인계 파일을 넘기잖아요. 몇 시에 뭐가 있었고 뭐 그다음 뭘 주의해야 되고 이런 파일인데 연도별로 이게 다 보존이 돼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일정한 어느 기간에만 이게 삭제돼 있습니다. 비어 있는 거예요. 그게 2021년도 11월 것부터 9개월 동안에 이 신속노트가 존재하지 않았고 그래서 찾아보다가 선임에게 물어봤더니 그거는 따로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알려줬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 파일의 존재를 이 제보자가 알게 됩니다. 그 인수인계 파일에 이런 게 적혀 있었다는 것은 작성자가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일 거라는 걸 시사하는 거겠네요. 그리고 안 들킬 수 있다 이런 자신감도 엿보이고. 예. 참. 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여기에 이 파일의 신상이 분명히 남아있는 사람만 추정했을 때 피해자가 8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거고. 언급된 여성 간부가 8명.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삭제됐거나
라는 게 있으면은 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고, 근데 제보자가 상부에 보고했을 때 그 다음날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요. 임의로 판단을 너가 해서 피해자로 보이는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일은 없도록 해라 라는 말을 들었고, 또 한 달 반이 지나고 나서는 법적 증거로서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은 2021년도의 일이기 때문에 주된 가해자로 추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두 전역을 했고, 그래서 군대로서는 내부 징계는 어렵다라는 입장입니다. 이건 징계가 아니라 수사를 해야죠. 네, 뭐 네. 전역 여부를 떠나서 이거 징계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역을 한 병사도 명예훼손 혐의로 민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고요. 또 간부 3명은 보고를 지원했기 때문에 징계 입건, 관련자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제보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일을 정말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몇 명의 사람들이 사악해서 그렇다라고 정리를 할 게 아니라 사회 모습과 군대 문화가 결국 바뀌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제보자가 강조를 했는데요. 참 씁쓸한 게 이게 군대라는 곳이 더욱더 상명하복이 우선이 되는 그런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별 격차, 그 장교임에도 불구하고 그랬다는 것이 참 놀랍기도 하고, 이 조직 문화가 정말로 이게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제보자가 피해받는 일은 없어야 될 텐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것도 또 국민 여러분께서 잘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까 이제 제보자가 상부에 보고했을 때 상부가 보인 반응, 그러니까 너 혼자 임의로 판단해서 피해자에게 알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은폐하려고 한 거잖아요.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안 바뀌는 거죠. 사실 현역 군인 용기를 내서 제보를 한 건데 이 처리 과정까지 꼼꼼하게 수사가 돼서 좀 처벌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수능 6월 모의평가가 있는데 이 모의평가 응시자들을 분석해 보니까 N수생, 그러니까 재수생 3수 이상 N수생들의 비율이 역대 최고로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모의평가라고 하면은 앞으로 11월에 있을 수능 때 어떨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되잖아요. 근데 이번 6월 모의평가 응시생들을 보면 N수생, 장수생, 재수생 이 비율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수능도 보니까 N수생의 응시생이 31%인데 네. 작년보다 더 높아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6월 모의평가 N수생 비율이 16%였는데 이번에 19%니까 여기에다 더 추가가 되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번 모의평가 특성이 눈에 띄는 거는 과학탐구 지원자가 사회탐구 지원자를 웃도는 현상도 처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과가 더 많다. 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단 요즘에 계속 많이 나오는 보도가 이과 쏠림 그런 현상이 있고, 의대. 네. 네. 그 대학에 이미 가서 재학을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자퇴를 하고 이대로 간다든가 네. 이렇게 이과로 가고, 또 여기에 첨단학과나 반도체학과들이 신설된 그런 영향도 있고요. 2022학년도에는 통합수능을 도입했기 때문에 비교적 이과가 좀 성적을 받기 유리해지면서 이과 수험생들이 또 재수에 다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만 봤을 때도 자연계열 자퇴생이 2020년에 900여 명이었던 게 2022년에 1,400여 명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재학생들은 분주해요. 학원계가 상당히 이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시 전략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학생들은 어쩌면 수시에 집중하는 게 좀 더 전략적으로 나은 선택일 수도 있고, 특히 문과의 경우에는 최저 등급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는 게 학원계의 조언입니다. 네, 이게 올해 입시에 어떻게 작용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주 한 주 어떤 소식이 가장 뜨거운 뉴스인지 한 주간의 뉴스들을 종합 정리하고 미처 못다한 깊은 이야기까지 챙겨드리겠습니다. 장윤선의 주간 이슈,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만에 다시 뵙습니다. 그러게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일단 뭐 오늘 가장 오후에 이제 중요한 일정이 후쿠시마 시찰단이 시찰을 마치고 오늘 오후 한 4시쯤에 귀국하더라고요. 네. 일단 뭐 이런저런 5박 6일간의 일정이 다 보도가 됐으니까 네.
기자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활동을. 글쎄 왜 갔을까? 너무 박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요, 그러니까 가기 전부터 사람들이 이제 가면 안 된다. 이제 서균열 박사, 이거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같은 경우에도 아무도 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일본에 명분만 주는 시찰이기 때문에 갈 필요 없다. 막 그렇게 얘기도 했고, 우리가 별로 준비가 안 된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었는데요. 이제 마침내 현장에서 확인된 것은 명단 비공개, 활동 비공개, 취재 불허. 네. 그래서 결국 기자들하고 추격전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막 벌어졌고, 왜 저런 거를 하고 있는 거지? 근데 그것도 뭐 한일 양국이 사전에 합의해서 취재 불허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무엇보다 우리가 가서 보려고 했던 것은 물론 그냥 둘러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하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그 오염수가 안전한가, 그리고 이 오염수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무려 1,060개나 되는 큰 탱크, 네. 그중에서 K4라는 군은 어쨌든 2년간에 걸쳐서 상당히 이제 기준치를 맞춰놓은 건데, 그럼 나머지 1,030개는 어떡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인데 결국에는 깜깜이 시찰로 모두 정보가 비공개된 상황이어서 어쨌든 돌아와서 밝힌다는 거 아닙니까? 뭐 기자회견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그냥 안 되겠죠. 뭐 무슨 또 설명 일본식으로 뭐 설명회 뭐 이렇게 하고 끝내는 방식이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 의혹이 증폭이 돼서 상당히 큰 논란을 낳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제 정치권의 평가도 우리가 흔히 아는 여야의 평가 그대로 나오고 있겠죠, 지금?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요, 민주당이 광화문 광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및 수산물 수입 반대 국민 서명 운동 발대식. 국민 서명 운동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서명 운동을 온 동네 다니면서 하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건데요. 민주당이 이렇게 적극 나서는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삼면이 바다예요. 어민들, 경제 문제, 그리고 결국에는 종국에는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 문제하고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요새 엄마들이 어딜 가든 미역 뭐 이런 걸 엄청 많이 산다는 거예요. 미리미리 사놓는 거죠. 이게 일종의 후쿠시마 사재기 열풍이라고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자체 비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참 슬픈 현실입니다. 이게 진짜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반대로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성일종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TF 위원장이에요. 이분은 이미 알프스로 다 처리된 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염 처리수라고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뭐 국회에서도 그렇고, 오히려 우리 정부가 그 내용을 아직까지 바꾸지 못하는 것은 정치적인 공격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방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건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 불안, 국민 의혹을 해소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일본에 풍문 피해라는 말이 있대요. 풍문 피해요? 그러니까 소문만 무성해지면 제일 많이 피해를 보는 집단은 어민이라는 거죠. 후쿠시마 안 사 먹으니까요. 예. 그리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당장 수산물 섭취 줄이겠다 이런 여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은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우리 정부가 정확한 데이터를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우리 어민 피해, 우리 바다의 피해,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됐을 때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 이게 되게 그린피스에 따르면 누구누구 뭐 환경 뭐 학자에 따르면 뭐 이런 국제 관계에서 나오는 것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우리의 원자력 안전 기술원이라든가 아니면 원자력 안전 위원회라든가 우리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데이터를 발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 사이에서는 더 위험이 증폭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정부가 가짜뉴스 되게 싫어하니까 가짜뉴스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 차원에서라도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내용을 분명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슈 관련해서 이것도 꼭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정부는 명확하게 그럴 일은 없다고 선은 긋고 있는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 일본 정부가 뭐 일종의 떡봉김에 제사 지는다고 요구를 해왔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일본 정부가 앞으로 어느 정도 이 문제를 좀 압박하고 나올지, 과연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지
장 기자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오늘 아침 혹시 싱하이밍 중국? 주한 중국 대사 인터뷰를 들으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다 방류 안 된다. 우리는 반대죠. 이렇게 이제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반대죠라는 것에 그 담긴 함의가 굉장히 우리는 반대죠. 예, 중국은 반대한다. 뭐 이제 이런 뜻인 건데 네. 그러면 우리는 뭐냐? 이제 국제사회에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바다 방류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WTO에 그 일본 정부가 제소한 것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대응을 해서 승소한 예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8개 현에 대해서 그 규칙을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게 정치적으로 막 한일 관계의 우호 협력을 위해서 그냥 수입을 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일본 정부의 압력은 계속 커질 수 있겠죠. 당장 우길기를 앞세우고 부산항에도 입항하는 것을 우리 목소리가 아니라 어제 요미우리 보도 그리고 오늘 아침 장관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확인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교에서 자꾸 이렇게 떠밀려서 뭔가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아서 보다 더 단호하고 분명한 태도를 보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본의 압력은 거세지겠죠. 어쨌든 이 부분에서만큼 우리 정부가 뭔가 좀 소극적이다는 느낌을 계속 지울 수가 없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럴 이유가 없거든요. 뭐 우리가 그래도 우주 7대 강국이고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뭔지 좀 해명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제 코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입뉴스에서 이제 김남국 방지법 통과한 그 뉴스 자체는 이제 들었고요. 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눈길이 가던데 어제 만장일치로 입법이 됐어요. 저 굉장히 보기 드문 일인 것 같은데 이 만장일치로 된 배경 의원들이 정말 이 법의 대의에 다 공감한 걸까요? 아니면 눈치를 보는 걸까요? 눈치를 보는 거죠. 일단 그러니까 국회 안에 지금 제일 많이 이거 반대하면 너 코인 있지.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감히 어떻게.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누가 감히 이제 그런 거 못한다. 그러니까 도덕적 지탄을 받는 이슈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이것은 만장일치로 그 정무위의 그 결의안을 채택할 때도 여야가 합의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래 보기 드문 그런 현장을 봤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디테일에 숨어 있는 것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의원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죠. 그다음에 배우자, 그다음에 딸 아들 직계 존비속 가상 자산을 갖고 있다면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 이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벌칙 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허위 신고를 해도 처벌이 안 된다고요? 벌칙 조항이 없고 관련해서 어떤 기자가 국회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전재수 의원한테 물었더니 어머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네요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생각을 못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떤 형태로든 벌칙 조항을 두어야 반드시 제대로 된 조사나 이제 이 내용이 어떤 건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벌칙 조항이 있으면 사실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공직자윤리법 핵심이 그 등록 재산에 등록 재산 대상에 이 코인을 포함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소급 적용이 없고 6개월 후부터 시행을 하면 약 한 12월에 이제 시행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거래 내역도 올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것을 6월 말까지 6월 30일까지 신고토록 했단 말이죠. 그러면 실제 그 밖의 거래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보유했던 거나 작년에 거래했던 건 아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임기 시작 전부터 신고를 다 하도록 되어 있긴 합니다만 첫 번째 뭐 안 한다고 해서 벌칙이 없어요. 그리고 거래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딱 규정이 되어 있죠. 근데 물론 이제 공직자윤리법상 이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재산 등록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면 12월 전에 코인을 다 처분을 하잖아요. 그러면 2024년 내년도에 정기재산 변동 신고에서 등록할 가상자산은 없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검증이 안 되는 거죠.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이 나오면 김남국 의원 거래 내역 어떤지 그리고 그 밖의 의원들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특히 보좌진들에 대한 입법 로비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한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국회 안에서
내고 비슷한 걸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얘기는 해요. 왜 국회의원만 하냐? 장차관 다 넣어야 된다라는 민주당의 주장도 있었고, 반대로 국회의원끼리 하기로 해놓고 왜 나중에 와서 장차관까지 넣자고 하느냐라는 국민의힘의 반대가 있어서 이 소급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 결론을 냈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코인 거래를 정말 했는지, 그리고 신고되지 않은 형태의 자산을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국민들로서는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전원에 대한 이 코인 현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시민사회의 지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처벌은 못하겠지만 일단 그래도 신고하고 공개라도 되면 최소한 시민단체나 뭐 기자들이 최소한 검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초자료는 되니까 없는 것보다 나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어쨌든 이 일을 불러온 당사자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전혀 언론에 안 나오더라고요. 근 2주 다 돼가는 것 같은데. 네, 안 나오고 있어요. 어디가 있는지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오후까지 확인 취재한 바에 따르면 강원도 모처에 있다. 거기서 뭐 한답니까? 그래서 강원도 모처에서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이제 법률 대응에 대해서 준비 중이다. 법률 대응. 라는, 수사도 받고 해야 되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도 출근은 해야 되잖아요. 국회의원이고 우리 다 출근하지 않습니까? 그 직장인처럼 국회의원들도 출근은 해야 되는데 이 출근이 안 되는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국회의원은 뭐 매일 출석 뭐 이렇게 출첵하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확인은 할 수 없지만 국회 상임위원회가 열린다거나 아니면 국회 본회의가 열릴 때 회의 참석 여부를 미리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청가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참가 규정이요? 아니요. 청가. 청가 규정. 예, 청가 규정이라는 게 있어서 실제로 일종의 휴가인가 보네요. 청가. 그렇죠. 휴가죠. 휴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사연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미리 이제 그 의장에게 알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 신청을 해서 쉴 수 있는 뭐 이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청에서 휴가를 받는다. 그렇죠. 청에서 휴가를 받는다 이런 개념인 거죠. 왜냐하면 휴가 개념이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인데요. 관련해서 지금 청가 신청을 내고 본회의하고 어제 국회 본회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본회의도 국회의장실에 확인을 해보니 청가 신청을 내고 출석을 안 했다고 하고요. 그 앞전에 있었던 국회 법사위도 청가 신청을 내고 안 나왔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기자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인이 좀 필요하니까 숨바꼭질이 계속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김 의원도 정치인이고 공인인데 계속 숨어 다닐 수는 없는 것이고 언제 어떤 형태로든 나와서 어떤 매듭을 짓는 뭔가를 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매듭을 짓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사실 그 어제 실제로 위믹스 측에서 뭐 다녀갔지만 14번 다녀갔지만 그중에 김남국 의원실을 다녀간 기록은 없다. 8명 의원실을 다녀갔지만 그중에 김남국 의원은 없었죠. 없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입법 로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리고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거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불법 여부가 확인되는 이런 포인트가 중요하고 관련해서는 이제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나와봐야 알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는 김남국 의원의 어떤 해명의 일관성이 부족했다, 없었다. 그리고 좀 말을 했는데 뒤집어 보면 또 딴 새로운 증거, 새로운 단서가 나오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김남국 의원이 이제 청가를 거두고 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가 돼 있기 때문에 윤리위에 본인에게 제명당하지 않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본인에게 유리한 고지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구체적으로 설명이 좀 필요하다. 나와서 해명해라. 이런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특정 의원이 이렇게 이제 코너에 몰리면 지금 이제 국회 징계도 있고 검찰 수사도 기다리고 있고 기자님 보시기에 언제쯤 김 의원이 이제 그 모습을 내밀어서 뭔가 좀 공식적인 매듭을 짓는 자리를
계기를 마련할까요? 글쎄요, 최근에 김남국 의원하고 이제 접촉했던 민주당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안민석 의원은 곧 나올 것 같다, 뭐 나쁘지 않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늠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본인의 결단과 결정,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남국 의원 법률 대응 준비하고 있고 본인 스스로 다 밝히겠다는 입장이에요. 본인이 이제 법조인 출신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규명돼야 될 의혹이 많고 본인은 이제 명백히 잘못은 없다, 법률적으로 하자는 없다라는 입장을 강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가 좀 필요하긴 한데 조만간 나와서 본인의 입장을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희망이 관철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일단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민주당의 악재 하나 더 보겠는데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이제 검찰이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에 대해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이제 절차에 따라서 국회 본회의에 30일쯤 이제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예정인데 항상 이 문제가 나오면 이재명 대표 그 건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번에 민주당은 이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어떻게 하는 분위기입니까? 당론, 뭐 자율투표? 당연히 자율투표고요. 당론으로 정해서 뭐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재를 해봤더니 원래 한 25일 어제죠. 보고하고 30일 처리 가능성도 있다라고 했었는데 어제 안 된 걸 보니까 30일 보고하고 6월 임시회 일정을 잡은 다음에 6월 임시회의 첫 번째 국회법상 첫 번째 날 이것을 통과시키게 될 가능성이 높은 이런 상황인데요. 어제 오후 1시 반에 민주당 의총을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본회의 앞두고 항상 모든 양당 공의 의총을 합니다. 그래서 의총에서 이제 본회의 내용도 정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가결 분위기다. 가결? 네, 가결 분위기다. 어떤 분은 압도적 가결 이런 표현도 쓰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뭐 조심스러워서 서로 얘기도 잘 못하고 뭐 이런 분위기 꺼낼 수도 없고 뭐 이런 분위기긴 하지만 가결 전망이 우세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관석 의원이 최근에 동료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노웅래 의원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야 가리지 않고 다 만났었고 윤관석 의원도 동료 의원들 만나면서 좀 본인의 입장을 하소연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실제 그 설명을 들어보면 연민도 생긴다. 그러나 의원들은 일단 그 투표를 하기 위해서 표결을 들어가면 의원 개인에 대한 어떤 연민의 정보다는 당을 위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근데 당 내부에서 아니 이재명 대표는 부결시키고 또 노웅래 의원도 부결시켰으면서 왜 윤관석, 이성만 두 사람에 대해서만 가결 분위기야? 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 그러니까 있는데 그게 진짜 이 대표가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거냐. 이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설명을 하는데 노웅래 의원 당시에는 실제 고민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태도, 한동훈 장관 태도에 대한 불쾌감이 엄청났었다. 피의 사실이 일일이 다 읽었죠.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 국회 사선 의원은 한동훈 장관이 정말 국회를 안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뭐 표현을 했는데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를 증오하고 다 범죄자로 보는구나.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한동훈 장관의 어떤 그런 태도를 보면서 가표를 쓸 수는 없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재명 대표 건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되는 포인트가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수많은 건이 걸려 있고 검찰의 수사, 압수수색 뭐 이런 270 몇 번 뭐 등등등등 이루어지면서 정치적 목적이 상당히 있음을 감지하지 않을 수 없고 이재명 대표 건, 노웅래 의원 건, 그리고 이번 윤관석, 이성만 의원 건 전부 별건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윤관석 의원은 조금 중해 보이고 이성만 의원은 조금 가벼워 보인답니다. 본인들 판단하기에. 민주당 의원들이 보기에. 민주당 의원들이 보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둘 다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 더 이상 방탄 프레임에 걸려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후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또다시 검찰이 체포동의안 요구를 오면 그때 민주당은 어떤 선택을 할 거냐. 그때 가서 얘기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청취자분들이 약간 헷갈리실 것 같아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바로 구속되는 건 아니고 그럼요. 통과되면
그때 구속영장 심사, 일반인들이 받는 심사를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법원의 판단이 한 번 더 남아 있죠. 구속이 필요한지 아닌지. 근데 아까 이제 그 쇄신 의원총 얘기하셨는데 지난 14일에 쇄신 의총 있었고 또 어제 의원총회 있었는데 총회는 계속 나오지만 사실 뭔가 좀 국민들이 보기에 민주당이 정말 좀 뭔가 변화한다. 뭐 최근에 뭐 이낙연 전 총리도 비슷한 얘기했던데 혁신한다 이런 느낌은 전혀 안 나거든요. 계속 이런 수세적인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을까요? 사실 분위기는 많이 침잠돼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그 침잠이라는 게 뭐 패배감? 뭐 이런 건가요? 패배감이라기보다 약간 두려움과 공포. 그러니까 검찰로부터 어떤 칼이 어떻게 날아올지 모른다라는 건데요. 이게 보면 그 돈봉투 있었죠. 그 다음에 김남국 의원 코인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급기야 오늘 시사저널이라는 매체에서 이정근발 그 게이트에 관련해서 엄청난 이제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정말 민주당 문자 메시지 오는 거가 다다다다다 이렇게 올 정도로 의원들이 전부 시사저널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개별 명의로 입장을 밝혔어요. 그 시사저널 보도에 언급된 의원들이 해명을 그렇습니다. 했다는 거죠? 해명을 다 했습니다. 일일이. 그러니까 뭐 돈봉투, 그다음에 코인, 그다음에 또 이런 보도를 통해서 이정근 게이트, 그리고 그밖에 또 다른 이슈들이 어떻게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다가 우리 당이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들을 더 깊이 있게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상당히 또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매우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한 삼선 의원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10년 넘게 국회의원 생활했지만 당이 이렇게 각자 도생하는 것은 처음 본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각자 도생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누가 나를 당이 그러니까 원팀이 돼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공동 대응하면서 지켜주는 분위기가 아니라 노웅래는 노웅래대로, 윤관석은 윤관석대로, 아무개는 아무개대로 다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문제들, 뭐 이런 얘기들 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민주당 또 의원 스스로도 우리가 지금 원팀이 아니구나라고 느낀다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네. 예. 그리고 한 사선 의원은 도끼자루 썩는지 모르고 이렇게 우리가 서로 다투다가 타이타닉처럼 우리도 침몰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든다. 지금은 권력 투쟁할 때가 아닌데 다들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올 거다. 검찰이 또 칼을 들이댈 거다. 그러면 어떡할 거냐? 나오는 족족 건건이 매듭 짓고 가면서 최후의 순간 만약에 소수만 남는다 하더라도 결국 도덕성과 실력으로 무장을 해서 국민들에게 평가받는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한 재선 의원은 전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그런 분위기가 언제 바뀔지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다음 마지막으로 이거 좀 짚어보면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재밌는 가십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협치의 분위기를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인 것 같기도 하고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밥 먹자 제안했더니 이재명 대표가 거절하고 또 일종의 반박으로 왜 밥을 먹느냐 정책 협의를 해야지 이런 말을 일종의 설전을 주고받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이다 이재명이 돌아왔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던데요. 말은 맞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뜬금없이 행사장에서 소주 한잔 하자고 해놓고 마치 야당이 대화를 거부한 것처럼 언론 플레이한 것은 아쉽다.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말씀드린다. 밥 먹고 술 먹는 거는 친구분들이랑 해라. 지금 여당하고 야당이 해야 될 것은 국정을 도대체 어떻게 이끌어갈지, 나라 살림을 어떻게 개선할지, 국민의 삶을 어떻게 더 보듬어 나갈 것인지 이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지금 당장이라도 방식을 개의치 않고 환영한다. 정책 대화합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하는 척하면서 쇼로 소주잔 기울이고 밥 먹고 그게 뭐 대수냐. 민생에 관한 정책 대화를 공개적으로 해보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건 거절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꾸로 보자면 그 말도 일리 있는 얘기긴 하지만 그간에 워낙 사이가 안 좋았으니 일단 좀 가벼운 얘기부터 해보자. 그러니까 우리 아이스 브레이킹 하듯이 밥, 차 마시는 걸 굳이 거절할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렇게 무차별 공격을 해놓고 지금도 공격 죽이면서 무슨 소주 한 잔 마시고 대충 이게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앞서 이제 제가 쭉 전해드린 것처럼 소위 윤석열 정부가 검찰권을
통해서 어떤 공격을 어떤 방식으로 해올지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고 앉아서 그냥 쭉 계속 당하고 있고 이러다가 정말 민주당 간판이 내려갈지도 모른다는 어떤 위기감 속에 있는데 아이고 저 소주나 한 잔 마시면서 우리 좋은 얘기 해봅시다. 이것은 철저하게 국민의힘의 어떤 계산된 생각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중내산에 하고 있는 판에 그 내가 소주 한 잔 살 테니까 당신 나와서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합시다. 이러면 이게 진짜 얘기를 하자는 건지 약을 올리는 것인지 민주당 약간 뭐 강 건너 불 보듯 한다 뭐 이런 그런 느낌인 것도 거네요. 있죠. 지금 뭐 코인 때문에 난리 났죠. 예. 지지율 떨어지죠. 뭐 돈봉투 때문에 지금 뭐 두 의원뿐만 아니라 플러스 10명이 확보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 규모가 어디로 어떻게 튈지 아무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은 굉장히 절박하죠. 그리고 이제 내년 총선 앞두고 국민들로부터 어떤 이슈로 어떻게 정책 캠페인을 할지 그리고 지금 솔직히 말하면 경제도 매우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가하게 앉아서 술 마시면서 얘기할 때는 아니다라고 민주당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민주당 내부 취재를 해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는 것 같다. 마치 벌레 보는 것처럼 대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본인은 교수 아버지 밑에서 잘 유복한 환경에서 잘 컸고 이재명 대표는 주변 사람들이 그래요. 와 이렇게 가난하게 큰 집 진짜 대단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좀 서로 만날 수 없는 서로 신분이 다른 관계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삶의 궤적이 너무 다르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너무 이게 좀 어렵게 가난하게 큰 고학생 뭐 이제 그 소년공 노동자 출신이라서 이렇게 무시하고 안 만나주는 건가? 뭐 이런 범죄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생각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안 만나주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이런 감정이 계속 쌓여 있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소주나 밥 먹으면서 만나서 얘기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 악연은 아마도 총선이 끝나도 그 이후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 증오와 혐오가 사라지지 않는 한 둘 간의 대화는 없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그래도 이 상황 이렇게 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그가 살아온 내력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 대표를 대하는 태도 여기에서 물러설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재명을 버릴 수 없고 끝까지 이재명과 함께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민주당 한 사선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가지고 물어봤대요. 지금 이렇게 가만히 보면 우리 국민들이 당신을 지도자로 생각한 것은 혁신과 개혁 때문인 것 같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시절에 뭔가 개혁과 혁신을 기대하고 뭐 촛불 정부라고 본인들이 자임도 했으니까요. 굉장히 기대를 했지만 개혁이 잘 안 됐어요. 실종됐어요. 거기에 이제 실망한 사람들이 이재명을 대안으로 선택한 그 이유는 결국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혁파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당신을 본 건데 소위 말해서 사이다 이재명을 그렇죠. 기대했었는데 당신 그거 할 수 있겠냐. 정말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었대요. 지금 이 상황에서. 예,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가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단 사고라도 칠게요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이 일단 그래도 도전이라도 하겠다라는 지도자가 있으니 그걸로 됐다. 그래서 그날로 자기는 이재명 도끼로 마음먹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던데 그러니까 상황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점점 엄중한 길로 그리고 거의 죽거나 살거나 양단 간의 길에 이제 놓여 있는 형편이 된 거죠. 그 검찰의 어떤 공격이 들어올지 모르고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분명히 당 안에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실제로 국민들 앞에 낯을 들 수 없는 수준의 면구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방어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매우 나쁘고 그래서 어떻게든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 길이 멀지 그것은 결국은 정책, 혁신, 개혁 이 결로 경쟁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하긴 뭐 이재명 대표가 취임하고 나서 어떤 정책적 아젠다를 던지는 게 거의 현재까지는 주목받는 게 없으니까요.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윤선 정치전문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네,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 KBS 스포츠국 정현호 PD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지난주 이 시간에 그 U20 그 대회 일정을 소개하면서 첫 팀으로 프랑스를 만난다. 네, 그렇죠. 어떻게 하지? 큰일 났다 했었는데 이겼어요. 뭐 아주 훌륭한 경기력으로 승리를 거뒀죠. 그러니까 보시기에 경기력 자체가 괜찮았어요? 네, 일단 프랑스가 강팀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주도권을 좀 내준 측면이 있지만 초반에 2대0까지 앞서 나갔다는 점 이게 굉장히 고무적이고 사실 이 1실점도 굉장히 좀 초유의 판정이었거든요. 사실 골키퍼와 상대 선수와의 충돌이 페널티 라인 안에서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골키퍼의 반칙을 지적한 약간 좀 의아한 판정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 선수들의 경기력 굉장히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강팀을 이기고 나니까 사실 저도 좀 그렇고요. 주변에서 U20 대회를 이제 말들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관심이 이제 생긴 것 같고. 네. 오늘 오전에는 온두라스랑 했었는데 거꾸로 2대0으로 지고 있다가 맞습니다. 2대2로 따라붙었잖아요. 네. 이 경기는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우선은 이 전반 19분의 실점 과정도 처음에는 주심이 그냥 넘어갔다가 VAR 끝에 페널티킥을 선언을 했단 말이죠. 이것도 저번 경기에서 조금 의아한 판정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리고 나서 또 이후에 실점을 했는데 그 상황 전에 가장 중요했던 게 역시 오초아 선수의 반칙이 일어납니다. 네. 이러면서 이 득점을 선제골을 넣었던 오초아 선수가 득점을 하고 퇴장당하는 이걸 이제 축구계에서는 가린샤 클럽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무슨 클럽이요? 가린샤라는 선수가 예전에 득점을 하고 퇴장당한 이력이 있어서 그 이후에 가린샤 클럽이라고 해서 득점을 하고 퇴장당한 선수들을 부르는 이제 칭호가 있는데 우리나라 옛날에 그 프랑스 월드컵 때 하석주 선수 바로 백태클에서 그렇죠 퇴장당했던 그런 예시가 있는데 이 오초아 선수 이번에 이 가린샤 클럽에 이제 가입하는 불명예를 안았죠. 근데 이게 너무 어이없는 반칙이었어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굳이 안 해도 될 걸 하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어이없는 반칙이었는데 다행히 VAR 끝에 퇴장으로 이제 번복이 됐고 이렇게 이제 수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또 오히려 후반에 시작하자마자 추가골을 허용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수적 우위도 좀 이어가지 못하고 걱정이 됐는데 이 상황에서 김은중 감독이 배준호 어떻게 보면 이 60세 이하 대표팀의 에이스인 배준호 선수, 박창호 선수를 빼고 박승호, 조영관 선수를 이제 투입을 했는데 이 교체가 조금 적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김용학 선수가 왼발 슛으로 이제 만회를 했고 그 이후에 박승호 선수가 또 교체 투입돼서 헤더로 득점을 연결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김은중 감독의 용병술 그리고 승부수 이런 것들이 좀 적절하게 맞아떨어진 좋은 경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 조별 예선 2경기 치러서 1승 1무면 아직 16강이 확정된 건 아니고 맞습니다. 우리가 항상 익숙한 이제 마지막 경기의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 정도면 그런데 따질만 해요. 일단은 마지막 감비아전을 이기거나 비기기만 해도 100% 확정입니다. 마지막 나라가 이름 자체가 생소하더라고요. 그렇죠. 감비아. 네. 저도 찾아봤습니다. 이게 잠비아랑 다른 나라더라고요. 맞습니다. 잠비아는 아마 좀 아실 텐데. 잠비아는 남아프리카에 있고 이 감비아는 서아프리카에 있는데 근데 이름도 낯선이 이 나라가 이미 2승째예요. 맞습니다. 잘하나 봐요. 일단은 굉장히 연령별 대회에서는 유럽보다는 아프리카나 남미 쪽의 국가들이 조금 더 강세를 보이는 측면은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조금 걱정되는 게 경기 막판에 이 수비수 최석현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했고요. 그리고 골키퍼인 김준홍 선수도 경고를 2번 받았기 때문에 3차전에 출전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거기다 이제 부상을 당했던 박승호 선수가 또 이제 불투명하고 이런 상황이라서 좀 걱정이 되는데 한 가지 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한테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은 감비아가 2승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16강을 확정했거든요. 조금 힘을 빼고 하지 않겠냐. 그렇죠. 아마도 이전에 포르투갈 월드컵 때 포르투갈이 그랬듯이 이렇게 조금 여유로운 상황이 되면 로테이션을 돌릴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섣불리 라인을 올리기보다는 수비에 치중하더라도 비기기만 해도 16강에 가니까요. 선수들의 체력 안배도 좀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거칠게 나설 필요까지는 없다. 이런 경기로 3차전이 흐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럼 일단 지지만 않는다면 16강을 갈 확률이 매우 높은데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김은중 감독이 꿈꾸는 게 어게인 2019잖아요. 맞습니다. 2019년 U20 때 우리가 준우승을 했기 때문에 정 PD님이 보시기에 지금의 분위기, 지금의 전력으로는 그렇게까지 목표가 될 걸로 보세요? 일단 분위기는 정말 좋죠. 김은중 감독이 아래 선수들의 어떤 그 스피릿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데 2경기 치르면서 느껴졌던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미드필드 진영에서의 그 수비형 미드필더가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데 쉽게 말해서 오늘 출전했던 미드필더 4명이 강성진, 이승원, 배준호, 김용학 이렇게 4명인데 전부 다 공격 쪽에 치중한 재능이 있는 선수들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공격에 나갔다 복귀하는 과정에서 수비수 앞을 방어해줄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다. 이런 좀 이제 약점이 있는데 결국 그래서 어쨌든 2경기 동안 매 경기 실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안으로는 기존의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자원이 이찬욱이나 박현빈 선수를 다시 한번 기용해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앞서 말했던 강상윤 선수가 변칙적으로 수비형 미드필더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어떻게 됐든 간에 일단은 감비아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 않는 경기가 조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빠지는 선수가 이 수비수인 최석현 선수고 주전 골키퍼인 김준홍 선수잖아요.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두 선수 수비진에 이탈이 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수비형 미드필더 진영을 조금 더 강화한다면은 16강 이후에 조금 더 강팀들을 만나게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비형 미드필더의 보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정 PD님 평가는 3차전은 이기는 것보다는 지지 않는 게 중요한데 네. 수비 쪽에 약간의 불안 요인은 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걸 좀 극복해 보기를 극복하기엔 예, 충분해 보입니다. 다음은 이제 김민재 선수 행선지인데 네. 김 선수가 어디로 가느냐가 거의 뭐 한 달째 보도가 이어지는 것 같은데 네네. 이제 좀 가닥이 좀 잡혀가는 거죠. 지금은 이제 대부분의 매체들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을 굉장히 유력하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적료는 약 5,800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약 824억 정도의 규모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이적 시점까지도 좀 구체적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여름 이적 시장이 이제 개막을 하는 7월 초에 이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 정도 보도가 나오면 거의 맞다라고 봐야겠죠. 이제부터는 이 구단 간의 합의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거고 선수의 어떤 연봉이라든가 계약금 이런 것들을 조율하는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한 가지 이제 특이한 걸림돌이 있는 게 김민재 선수가 지난 이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 병역 특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초 군사훈련을 3주간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협의를 해야 한다. 이런 부분에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무슨 협의가 필요해요? 3주만 갔다 오면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승낙하느냐 이런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 뭐 옛날에 박지성 선수가 뛰었던 구단이기도 하고 승낙 안 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만큼 유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하면 저처럼 축구를 잘 모르는 사람도 박지성 이 세 글자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맞습니다. 사실 옛날 퍼거슨 경 뭐 엄청 강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좀 분위기는 안 좋은 것 같고 맨체스터 시티 거기가 계속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김민재 선수가 이왕이면 강팀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들은 있을 텐데 올해 이번 리그의 성적은 괜찮습니까? 맨유가? 네, 지금은 이제 리그에서 22승 6무 3패.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하네요. 3위를 기록하면서 내년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도 이제 따놓은 거의 유력한 상태고요. 사실 이 김민재 선수의 이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경쟁자가 누구냐 이것도 좀 중요하잖아요. 현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센터백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라파엘 바란 이렇게 두 선수가 있습니다.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선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패스와 커맨딩이 좋은 유형의 선수고 라파엘 바란 선수는 모든 다재다능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김민재 선수 특유의 어떤 그 피지컬과 몸싸움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두 선수 다 어떻게 보면 김민재 선수만큼 뛰어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의 유형이 절실하게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필요한 겁니다. 방금 말한 그 두 선수가 김민재 선수가 이적하면 주전 자리를 놓고 경쟁해야 되는 경쟁자들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도 테나그 감독 입장에서는 김민재 선수를 놓고 오히려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와 라파엘 바른 두 선수를 동시에 기용하거나 한 명을 미드필더로 올리거나 이런 기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사실 그래서 원래의 파트너는 이 해리 맥과이어라는 잉글랜드 선수입니다. 근데 이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한다면 너무 부진했어요. 아마 이 맥과이어의 대체자로 김민재 선수를 영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이제 그런 것도 있죠. 챔피언스 리그를 출전을 확정하면 돈을 써서라도 좋은 선수를 데려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야 성적이 좋아지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김 선수의 이적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네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사실은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다른 구단과는 다른 점이 하나 있는 게 4년 전에 김민재 선수가 베이징 고원에서 뛰었거든요. 중공 리그죠. 그런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 베이징 고원까지 스카우터를 파견해서 김민재 선수를 주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도 이미 영입하려고 했던 거예요? 꾸준하게 지켜봤던 점이고 그래서 이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자체가 굉장히 피지컬이 중요한 리그잖아요. 김민재 선수의 우월한 피지컬 그다음에 베이징 고원 때부터 4년 동안 꾸준하게 성장해 왔다는 점. 아마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이런 김민재 선수의 성장세, 잠재적인 능력이 더 높다. 이런 것들을 고평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축구 얘기 나온 김에 우리 선수 소식이 아니긴 한데 스페인 프리메라 리그에서 보통 이제 인종 차별 이슈는 보통 동양 선수들에게 많이 일어나던데 이번에는 그렇죠. 스타 플레이어죠. 브라질 국가대표 비니시우스가 인종차별을 당했다. 이건 어떤 뉴스입니까? 지난 22일이었습니다. 이 레알 마드리드와 발렌시아의 경기였는데 프리메라 리그 35라운드 후반전 도중에 비니시우스 선수가 이제 발렌시아의 응원단 쪽으로 경기를 하러 가던 중에
굉장히 좀 관중 사이에 비니시우스와 관중 사이에 격안된 설전이 벌어졌는데 사실 뭐 관중들이 모두 다 이렇게 좋은 말만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예. 항상 있는 일인데 경기가 중단됐습니다. 그만큼 좀 심각한 설전이 오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심판이 제출한 당시의 보고서에 따르면은 한 관중이 비니시우스 선수에게 원숭이라고 외치기도 했고 이에 대해서 이제 비니시우스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처음도 두 번째도 아니다. 이 너무 일상화돼 있다. 이 라리가에서는 이런 얘기를 이제 본인의 그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올리기도 했는데 이렇게 보면서 이제 이제 그냥 간단히 집어넘길 일이 아니다라는 거를 선수들 본인들도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오전에 있었던 경기 시작 전에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이 모두 이 비니시우스 선수의 이름이 새겨진 유니폼과 등번호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의 모습을 드러내서 상대팀인 바에카노 선수들과 함께 인종차별 반대 배너를 들고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선수들이 단결된 마음을 보이고 있고 축구협회 역시 발렌시아 구단에게 5경기 동안 관중석 부분 패스 그리고 6,400만 원 제재금 부과라는 꽤 중징계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브라질도 약간 응원 분위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예수상, 네, 그렇죠. 아니 그게 이제 유명한 상인데 그 불을 끄면서 비니시우스에 응원하는 맞습니다. 브라질 보국에서도 네. 응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프로농구 좀 얘기 살펴볼 텐데 네. 지난주에 제가 오세근 선수 이적 네. 얘기 다뤘었는데 이번에 또 큰 그렇죠. 이적이 있네요. 네네. 최준용 선수가 네. 전주 KCC에 입단한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 최준용 선수가 SK에서 KCC로 이적을 하는 겁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SK를 과연 누가 대항할까 이랬는데 그 큰 기둥 중 하나였던 최준용 선수가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경쟁마였던 KCC로 또 이적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KCC에는 지금 이 허재의 아들인 허웅도 있고 예. 이승현도 있고 거기다 이번에 FA 시장에서 이호연의 최준용까지 영입을 했단 말이죠. 이제 SK 구단의 강력한 대항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최준용 선수가 사실 농구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발언을 굉장히 과격하게 해서 이슈몰이를 하는 그런 캐릭터에 가까운데 이번 이적 후의 인터뷰도 굉장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편한 우승은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편하게 우승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있는 팀이 우승 후보다. 네. 내가 없는 SK는 우승 후보다 아니다. 굉장히 발언이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SK 남은 선수들은 뭐가 됩니까? 심지어 남은 선수들 보고 뭐라 그랬냐면은 SK는 고참들이 많아서 노인지다. 아이고. 우리는 이제 젊음을 하겠다.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소위 말해서 약간의 그 어그로를 끄는 예. 이런 발언들이 굉장히 그 이슈가 되고 있는데 농구계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약간 스타성도 있고 이슈도 끌어주는 선수들이 있어야 좀 더 이제 상승세로 이어지고 팬들의 기대도 모을 수 있는 점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일단 듭니다. 스포츠 기자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아주 좋아하죠. 기사거리를 많이 생산하니까.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말에 이제 이런저런 스포츠 경기 어떤 걸 좀 주목해서 보면 좋겠습니까? 우선 이번 주가 연휴잖아요. 예. 연휴가 이어지는 월요일 아침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감비아전이 또 열립니다. 그래서 아침 6시에 KBS에서 이제 중계를 할 예정이니까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저번 경기에 이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에서 발렌시아전에서 최우수 선수로 또 선정이 됐습니다. 그만큼 최근 김민재 선수 못지않게 좋은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강인 선수의 마요르카가 또 마찬가지로 월요일 아침에 바르셀로나와 대결을 펼칩니다. 이강인 선수 폼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경기도 역시 재밌는 결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현호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최영일 평론가 대신 오늘까지 진행을 대신한 김준범 기자였고요. 시사본부는 다음 주 월요일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